중급 4 보시겠습니다. 자, 갑은 버스 회사인 을 소속 버스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어 2,8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에 갑은 을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패소하였다. 항소심에서 갑은 청구를 계약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자신이 없어서 뒤에 다시 제1심에서 주장하였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주장을 병합하고자 하였다. 이것이 가능한가? 뭔지 아시겠죠? 뭐예요? 교환적 변경이에요. 교환적 변경. 그런데 문제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선결적으로 논해줘야 될 게 있죠. 왜냐하면 이게 1분지설이나 2분지설에 의하면, 즉 소송법설에 의하면 청구의 변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 아니라 공격 방어 방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거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청구의 변경이 법적 성질이라는 이게 나올 여지가 없게 돼요. 구의론을 취할 때만, 우리 판례 태도를 취할 때만 이게 교환적 변경의 청구의 변경의 문제로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불법행위에 기해서 손배 청구 2,800을 청구했고요. 1심이 청구를 기각해서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첫 번째 채무불이행으로 변경을 했고요. 불법행위를 채무불이행에 기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고 다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병합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게 청구 변경인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즉 소송물 이론이 얘기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러니까 요런 것 때문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어느 견해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논의가 있고 없고가 결정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논의가 있고 없고가 결정돼 버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문제를 잘라내는 거예요. 이제 문제를 잘라내면 그걸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문 2 이래놓고서는 설문 1 그래놓고서는 5개 지문 쭉 요런 사안을 놓고 1번 문제 해놓고서는 판례의 태도에 의할 때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 그냥 내가 취해야 할 입장이 딱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잘라내는 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만 피곤해지는 거죠. 수험생만. 자, 그래서 이게 청구의 변경이라고 되면, 긍정이 되면 이게 교환적 변경인데 교환적 변경으로서 이게 법적 성질이 무엇인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는 이게 제소금지에 저촉이 되는 것인가. 사실은요, 이 제소금지에 저촉된다와 교환적 변경의 법적 성질은 논리가 같이 가는 거잖아요. 논리가 같이 가는 거고 뒤집어져 있는 논리지만, 그런데 이거를 항상 목차를 따로 잡아서 써요. 왜 따로 잡아서 쓰느냐면 선생님들이 그 부분과 그 부분에서 따로 학설 대립을 서술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긍정설 부정설 이렇게 취급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교환적 변경 후에 구청구를 되살리는 경우에 제소금지에 저촉되겠는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한다. 그래놓고 1. 긍정설 이래놓고서 그 안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에 대해서 결합설을 취하는 태도는 채도에 의하면 뭐 이래갖고 이렇게 써나갈 수 있는 거죠. 굳이 여기서 결합설 이렇게 하지 않고 긍정설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좀 이쁘잖아요, 모양이. 자, 그래서 답을 보시면은요.
자, 청구의 변경인지 여부 이랬고요. 로마자 2에서. 로마자 3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의 법적 성격 이랬고요. 그 다음에 재소금지 저촉 여부 이랬어요. 자, 그래서 청구의 변경인지 여부 그래가지고 문제점 했고요. 문제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청구의 변경은 소송물의 변경을 뜻하므로 단순히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의 추가나 변경은 공격 방법의 추가로서 소의 변경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학설의 태도, 구실제법설, 1분지설, 2분지설 있고요. 판례 있고요. 그 다음에 검토 및 사안의 경우에서 구의로는 문제가 있다 그랬고요. 그래서 구의로는 문제가 있고 신의론이 타당한데 사안에서 갑이 을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다가 항소심에서 계약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은 신의론에 의하면 단순히 공격방어 방법으로서의 법률적 주장을 바꾼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갑이 다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판례가 취하고 있는 구의론에 의하면 불법행위, 계약불이행 등 청구의 기초가 되는 법률적 주장도 소송물 결정의 요소가 된다고 보므로 이를 바꾸면 소송물이 변경되고 따라서 사안에서 불법행위라는 주장을 철회하고 계약불이행을 주장하는 갑의 행위는 청구의 변경, 즉 청구의 교환적 변경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의론을 택해야 이게 다 그 다음 목차로 넘어가는 거예요. 청구의 교환적 변경의 법적 성격 그래서 여기 결합설 그 다음에 고유의 소변경설 이랬고요. 김용진 교수님도 결합설 취하시고요. 그러니까 고유의 소변경설은 호 교수님만 취하세요. 호 교수님만. 그래서 검토 및 사안의 경우 보시면은요. 고유의 소변경설은 자 김용진 교수님이 비판을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아예 비판할 생각도 잘 안 하시고요. 그냥 무시해버리시는. 이시훈 선생님이 호문혁 선생님한테 되게 많이 열이 받으시니까 각주 처리를 해버리시잖아요. 그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왜 시비를 걸 거 시비를 걸지 왜 당연한 걸 자꾸 시비를 거냐 그래갖고 그걸 열받아갖고 각주 처리하시는 거거든요. 본문에서 처리 안 하고요. 자, 그래서 김용진 교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고유의 소변경설은 원고의 의사를 명확히 해 교환적 변경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의 불이익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의 문제와 원고의 교환 의사 자체를 구별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말 진짜 어렵죠. 근데 김용진 교수님 문장 그대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실통본 그 문장 그대로요. 그러니까 뭐냐면 불이익 방지를 하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그거를 꼭 원고가 교환하려고 하는 그 의사하고 그거를 꼭 그걸 부정을 해야 되겠느냐? 그걸 부정하지 않고도 원고의 불이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성명으로. 애초에 변경할 때 성명을 잘 하면 그런 걸 방지할 수 있을 테니까 그걸 구별을 하자 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통설 판례와 같이 구소치와 신소재기의 결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사안에서 교환적 변경을 신청구의 추가적 병합과 구청구의 취하의 결합 형태라고 보는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항소심에서의 교환적 변경에는 구소취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본안 판결 이후에 소취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소금지 저촉 여부 그래서요. 재소금지에 저촉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동일, 소송물 동일, 권리보호 이익의 동일. 자, 권리보호 이익의 동일에 대해서 제가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사실은 기판력에 있어서의 시적 범위하고 같은 맥락에 있는 거라고요. 즉 어떤 사정 변경이 있는 것을 고려하기 위한 요건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본안에 관한 종국 판결 선고 후에 소취하 요게 있어야 되는데 자, 교환적 변경을 한 후에 다시 본래의 청구를 되살려 병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긍정설, 부정설 이렇게 있고 자, 긍정설에서 결합설에 대해서 쭉 써놓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부정설에서는 고유의 소변경설에 의해서 쭉 써놓고요. 그래서 판례는 통설과 같고요. 그래서 검토 및 사안의 경우에서 항소심에서의 교환적 변경에 대해서 성명과 엄격한 의사 해석에 의해 예상 밖의 결과는 해결될 수 있으며 이 문제 때문에 결합설까지 벌일 이유는 없으므로 긍정설에 따라 재소금지에 저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도 교수님 문장 그대로고요. 이게 이시훈 선생님 문장이에요. 이시훈 선생님 문장. 그래서 따라서 갑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병합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의론을 취해야 이렇게 넘어가요. 그 다음에 중급 26이요. 자, 병이 을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임야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병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을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병의 임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그 임야가 매각되었다. 매각대금을 배당하는 절차에서 대한민국 갑이 병이 국세를 체납하였으므로 갑이 을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배당 이의소를 제기하였다. 그 때문에 을은 배당받지 못하고 그 배당금이 공탁되었다. 배당 이의 소송이 항소심의 계속 중에 갑은 을이 갑을 제치고 먼저 배당받았으므로 배당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여 위 소를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 소로 변경하였다. 소송 중에, 자, 교환적 변경이죠. 소송 중에 을이 아직 배당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갑은 을이 돈을 받지 않은 것은 알지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배당금 안 받았다 그랬더니 돈 안 받은 거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배당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뭐예요? 이득이 없다라는, 부당이득에서 이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부당이득 한 적 없다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돈을 받지 않은 것은 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 그래도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지금 부당이득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그죠? 법률적으로 부당이득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소송에서 1. 법원은 바로 을이 배당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인정해서 갑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가? 자, 이 바로라는 말이 나오고 청구 기각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성명의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명 안 하고 바로 청구 기각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법원이 갑에게 다시 배당 이의소로 청구를 변경할 것을 시사할 수 있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청구의 교환적 변경에 관한 얘기죠. 자, 그래서요. 갑이 을에게 배당 이의소를 제기하였고, 이게 항소심 계속 중에 배당 이의를 부당이득 반환으로 변경했죠. 근데 얘가 주장하기를 난 배당금 안 받고 공탁됐는데 그랬죠. 이건 결국 이득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당이득에서 이익이 없다는 거죠. 그랬더니 얘는 뭐라 그랬느냐면 수령 안 한 거 안다 그랬어요. 수령 안 한 거 알고, 그렇지만 반환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수령이 없다는 사실을 바로 인정을 해서 청구 기각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요거는 성명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률적 사항이죠. 자, 법률적 사항이에요. 이게 사실적 사항이 아니라 법률상 사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당이득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당사자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부당이득이라는 법적 평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는 명확하죠. 명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을 자꾸 청구하는 거니까 이득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상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법률상. 근데 법률상의 사항이라는 거는 1항에도 규정되어 있고 4항에도 규정되어 있죠. 그죠? 우리 이거 했었죠. 1항하고 4항과의 관계에 대해서 견해 두 가지 있었던 거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1항의 문제일 것인가 4항의 문제일 것인가,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기 전에 1항과 4항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청구 변경을 시사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배당 이의로요. 요거는 우리 계속 지금까지 봐온 교환적 변경의 법적 성질과 제소금지에 관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배당 이의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다시 변경했다가 이거를 다시 되살리는 거니까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청구 교환적 변경에 관한 문제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급 26 보시면은요. 자, 설문 1의 해결 해가지고요. 자, 적용법 규범에 대해서 성명하는 것은 법률상 사항에 관한 것인데, 자, 고전에 그 문제 소재 보시면은요. 문제 소재에서 둘째 줄에 그럼에도 갑은 이를 모르고 계속 부당이득의 반환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적용 법규범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법원이 바로 청구기각을 할 수 있는가는 법원에게 적용 법규범에 대한 성명 의무가 인정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설문 1회 해결에서 2번의 1항과 사항과의 관계에서요. 우리 전에 했던 거죠. 자, 1설은 지적 의무를 성명 의무에 포함시키는 견해죠. 즉 이건 뭐냐면 1항의 법률상 사항과 4항의 법률상 사항은 사실은 같은 건데 1항은 소극적인 성명이라면 4항은 적극적인 성명을 규정한 것이라고 말을 하거나 1항은 성명권을 규정한 것인데 4항은 성명 의무임을 강조한 규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다 그런 견해들이 다 여기 다수설적인 견해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2설은 자, 이게 호문혁 선생님 견해죠. 지적 의무, 그러니까 지적 의무라고도 안 하죠. 시사 의무라고 그러는 거죠. 자, 사항의 시사 의무는 성명 의무와는 1항의 성명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36조 1항의 법률상의 사항은 같은 항에서 규율하는 사실상의 사항을 뒷받침하는 법률상의 문제, 즉 사실주장의 법적 근거나 법적 효과를 말하는 거고, 동조 4항의 법률상의 사항은 원고의 소송상 청구나 피고의 항변 자체의 근거가 되는 법규범 내지 법적 관점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검토 및 사안의 경우에서 그 다수설로 가죠. 뭐 다수설로. 그래서 성명 의무의 한 내용으로 배우는 견해가 타당하다. 그래서 셋째 줄에 이 견해에 의하면 1항은 법률상 사항에 관한 소극적 성명을, 4항은 적극적 성명을 규정한 것인데 갑의 주장에 불명료한 점은 없으므로 1항의 문제는 아니고 갑이 적용법 규범을 잘못 알고 공격 방어하는 것이므로 4항의 지적 의무의 대상으로 된다. 대상은 4항의 대상인데 그렇다면 지적 의무의 요건에 해당이 돼야 되죠. 그죠? 몇 가지 요건이 있잖아요. 사항이 인정되기 위한, 사항의 지적 의무가 인정되기 위한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은 우선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법률상 사항이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을 것을 요하고요. 이는 법원이 재판에 고려할 법적 관점을 뜻한다고 새기고요.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 자, 본사안은 당사자들이 적용법 규범을 잘못 알고 공격 방어하는 경우이므로 자, 사실관계에 대한 법규 적용 사항인 법률적 관점, 즉 법률적 사항에 관한 것이고, 자,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하였음이 분명하죠. 그리고 당사자들이 생각한 적용법 규범과 법원이 적용하려는 법 규범이 다르기 때문에 재판의 결론이 달리 나올 경우로서 법 제136조 사항에 따라 법원에게 지적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법원은 바로 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고 이런 법적 관점에 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당신이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자꾸 그러는데 사실은 받은 게 없다는 거 당신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부당이득이라고 하지 않는데 당신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오? 한번 얘기를 해보시오.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얘기 듣고 나서 청구 기각을 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설문 2의 해결은 자, 이제 제소금지가 문제가 된단 말이죠. 제소금지가 문제가 되는데 우선 교환적 변경의 법적 성질부터 봐서 과연 소취하가 있는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합설, 고유의 소변경설, 그다음에 판례 태도. 그래서 검토 및 사안의 경우에서 결합설을 택해서요. 둘째 문단에 따라서 사안에서 갑이 항소심 계속 중 배당이익 청구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한 것은 배당이익 청구를 취하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제소금지에 저촉되겠는가? 그래서 긍정설, 결합설에 의할 때 긍정설, 고유의 소변경설에 의할 때 부정설, 이렇게 해서 판례 태도 하고요. 검토 및 사안의 경우에서 그래서 긍정설을 따라가고요. 따라서 사안에서 갑이 다시 배당 이의소를 청구하게 되면 이는 제소금지에 저촉되므로 법원은 청구 변경을 시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급 9요. 갑은 을을 상대로 주상복합 아파트
타이타닉 포세이돈, 사동 이거 다 가라앉은 배 이름 아니에요? 타이타닉이랑 포세이돈이랑요? 영화 제목인가요? 포세이돈은? 근데 사동 322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갑은 청구 원인에서 그 목적물을 2001년 11월 11일에 을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만일 매수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예비적이죠. 2001년 10월 10일에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그 사안이에요.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매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만을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죠? 그럼 이 판결에 어떠한 잘못이 있는가? 이 판결에 대하여 갑이 항소하였다. 뒤에 제1심법원이 점유취득 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하여 본안 판결을 할 수 있는가? 갑이 이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고 뒤에 점유취득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별소죠. 그죠? 별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가 적법한가? 그죠? 그러니까 3번은 별소를 묻고 있는 거고요. 2번은 지금 추가 판결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번 이 판결에 어떠한 잘못이 있는가는 이게 뭐예요? 이게 판단 누락인지 재판 누락인지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아까 한 얘기들이 여기 쭉 문제화 다 문제화돼 있어요. 갑이 을에게 소위 등 청구를 하는데 여기에 이 청구 원인으로 첫 번째 매매를 주장한단 말이죠. 2001년 11월 11일. 그 다음에 예비적으로 점유취득 시효 완성을 주장하죠. (2001년 10월 10일) 그래서 1심은 1주장만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단 말이죠. 청구를 기각했는데,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자, 그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면요, 결국 어떤 문제로 되냐면, 첫 번째, 이게 우선 매매에 기한 소위등 청구와 점유취득 시효 완성에 기해서 소위등 청구하는 게 소송물이라고 봐야지 이게 청구의 병합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청구의 병합일 수도 있고 공격 방법의 경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이게 청구의 병합인지부터를 따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소송물 이론 얘기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청구병합이라고 한다면, 그죠? 여기서도 또 이제 갈림길이 있죠. 청구병합이라고 한다면 그 청구병합의 형태가 도대체 어떤 형태일 거라는 거예요. 왜 문제가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판례가 말하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시훈 선생님은 이거를 무조건 단순 병합이라고 극렬히 우기실 거고, 우리 판례나 호문혁 선생님 같으면은 부진정 예비적 병합으로서 예비적 병합처럼 처리해야 된다라고 우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판결의 위법과 어떤 위법이 있는지와 추가 판결 가부, 이걸 그냥 한꺼번에 써버렸어요. 추가 판결 가부, 그 다음에 별소 제기 가부, 이렇게 되겠죠. 청구병합인지, 청구병합이라면 청구병합의 형태가 뭔지, 그래야 일부 판결이 허용이 되는지, 일부 판결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위법한지, 그게 청구병합의 형태가 단순병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위법이 있다고 봐진다면 추가 판결이 가능한지 별소 제기가 가능한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을 보시면은요. 자, 청구의 병합인지 여부 그래가지고, 자, 문제점에서 매매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하고 취득시효 완성에 기해서 소위 등을 청구하는 게 공격 방법의 경합인지 청구 병합인지가 문제되는데, 자, 구실제법설 1분지설 2분지설 이렇게 써있고요. 판례 검토 및 사안의 경우에서 1분지설은 기판력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구실제법서는 분쟁의 이례적 해결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신지 알겠죠? 그러니까 일분지설에 의하면 기판력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게 이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생각을 해보시면 채무불이행에 기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기판력이 미치죠. 그죠? 못한단 말이에요. 채무불이행에 기해서 손해배상 청구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있었으면 나중에 거기서 만약에 패소를 했다 그러면 나중에 구의론에 의하면 그거를 불법행위 청구를 해도 받아준단 말이죠. 저는 문제될 게 없는데 소송물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일분지설에 의하면 같으니까 기판력 범위가 엄청 넓어지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고 구실제법설은 분쟁의 이례적 해결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 이건 뭐예요? 똑같은 예를 가지고요. 그러니까 구실제법설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에 기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가 또 나중에 불법행위에 기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그게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쟁의 이례적 해결에 반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셋 다 장단이 있고 셋 다 비판점들이 다 설득력이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는 그래서 이분지설을 택했어요. 그냥. 자, 사안에서 구실체법설과 이분지설에 의하면 사실관계가 다르고 실체법상 권리가 다르므로 청구의 병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실체법설에 의하면 실체법상 권리가 다르니까 청구의 병합이 되고 이분지설에 의하면 사실관계가 다르니까 청구의 병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분지설에 의하면 소송물이 동일하니까 공격 방법의 경합으로 될 뿐이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분지설이나 구의론 취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서 청구의 병합이다 이렇게 가는 거고. 자, 사안에서 이제 청구 병합의 형태에서 문제점에서요. 양청구는 논리적으로 양립이 가능하나 갑이 판단에 순위를 붙여 청구했는데 이를 예비적 병합으로 볼 것인지 선택적 병합이나 단순 병합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는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 양립 불가능성을 개념 요소로 하는가의 문제이다. 그래서 거기 학설의 태도 그러고 이건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거기 또 써놓으세요. 김영식이 붙인 이름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예비적 병합설 호 교수님이요. 부정설. 그러니까 또 불효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양립 불가능성이 필요 없다라는 거니까요. 자, 청구 취지나 경제적 목적이 동일하고 사실관계가 다른 양립 가능한 청구들도 원고가 심판의 순서를 정한 이상 이를 무시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양립 불가능성이 예비적 병합의 요건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조금 더 좀 강한 논거가 없더라고요. 책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그 다음에 단순 병합설은 주의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간에는 양립될 수 없는 상호 배척 관계에 이어야 예비적 병합이 인정되고 청구가 예비적 병합인가 여부는 병합 청구의 성질에 의해서 판단해야지 당사자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 태도는요. 자, 판례 태도 한번 보세요.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수개의 청구라도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붙인 순위에 따라서 당사자가 먼저 구하는 청구를 심리해 이유가 없으면 다음 청구를 심리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이를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라고 하면서 이것도 진정한 예비적 병합과 마찬가지로 규율할 것이라고 한다. 이랬어요. 그 번호는 2001-17633 그게 앞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최근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뒤에 98-17145가 더 최근 판례예요. 두 개가 그러니까 거의 동시대적인 판례예요. 자, 진정한 예비적 병합처럼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단순 병합하고 가는 길이 확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당사자가 심판의 수서를 정한 경우에 단순 병합으로 보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할 위험이 있고 반드시 청구의 성질에 의해서만 병합의 형태를 결정지을 것은 아니므로 예비적 병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논점을 더 많이 집어넣기 위해서 지금 이 견해로 갔어요. 단순 병합으로 가면 편하죠. 편한데 그죠? 일부 판결도 허용되고 별 문제 없잖아요. 뭐 누락해도. 근데 이제 논점을 넣기 위해서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심 판결의 위법과 추가 판결의 가부에서는 아까 우리 보셨던 거요. 자, 재판의 누락으로 볼 것인지 판단 누락으로 볼 것인지 그래서 이에 따라 추가 판결의 가부도 결정된다 그랬어요. 사실은 이에 따라서 별소 제기도 결정이 되죠. 근데 문제를 나눠놨으니까 그걸 따로 써놓은 거예요. 목차를. 자, 그래서 재판 누락설, 판단 누락설이 통설이고요. 자, 그래서 호 교수님 절충설을 여기 써놨어요. 자, 그래서 청구에 대한 재판 누락을 판단 누락으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판결 누락이다. 하지만 예비적 병합의 특성상 그 자체가 심리의 불가분성에 위반된 위법한 판결이어서 상소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거기 써놨죠. 호문혁 교수님 이번에 나온 책 709페이지에요. 각주에 나와 있어요. 전에는 재판의 누락이라고 보고 추가 판결이 대상이 된다고 보았으나 견해를 바꾼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각주에. 자, 그래서 잊지 마시라고 써놓은 거예요. 견해 바꾸셨으니까 호 교수님 판단 누락설 재판 누락설 아직도 취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요거를 강조하려고 써놓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판례는 이 최근의 전합 판결로 판단 누락설로 변경했죠. 그래서 재판 누락설에 의하면 병합된 청구의 심리가 분리되고 추가 판결은 법원이 직권으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판결을 안 하고 있으면 소송 관계가 아주 애매해진다는 거죠. 그죠? 재판 누락설에 의하면 추가 판결을 해야 되는데 추가 판결은 직권으로 하는 거니까 신청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권으로 하는 건데 안 하고 있으면 낙동강 오리알이잖아요. 당사자는. 뭐 어떻게 해요? 안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소송 관계가 애매해지니까 또 재판의 누락으로 보면서도 상소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므로 이건 뭐예요? 호문혁 교수님 견해 까는 거죠. 문제가 있으므로 판단 누락설이 타당하다. 그래서 따라서 사안에서 1심 법원은 추가 판결을 할 수 없다. 즉 상소로 구제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별소 제기의 가부는요. 자, 이게 중복재소가 되거나 기판력에 접촉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그래서 자, 부정설, 재판 누락설이죠. 자, 재판 누락설에 의하면 아무도 상소하지 않은 경우에 기각된 주의적 청구에 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하고 판결을 받지 않은 예비적 청구는 아직 판단이 안 받았으니까요. 아직 소송 계속 중이므로 이때 원고가 예비적 청구와 같은 청구를 하는 별소를 제기하면 중복재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판단 누락설 긍정설은요. 아무도 상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되지만 재판받지 않은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고 이를 주장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별소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호 교수님은 재판 누락이지만 예비적 병합의 특성상 상소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만일 아무도 상소하지 않으면 누락된 청구를 별소로 제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자, 그래서 판례는요. 판단 누락설을 취한 판결에서 뭐라 그랬냐면 상소를 하지 않고 다시 한 소제기는 권리보호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에 권리보호 이익하고 권리보호 자격하고 막 섞어 쓴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게 상소가 가능한데 왜 별소를 제기하느냐. 더 간편한 절차에 의해서 해라. 그래서 재소장의 사유가 있다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판단 누락설이 타당하며 판례의 입장은 권리보호 요건을 부당하게 확대 적용해 권리보호 가능성을 오히려 축소하는 것이다. 따라서 판단 누락설에 따라 별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판례는 판단 누락설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별소를 인정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네? 별소를 인정을 안 한다고요. 판단 누락설의 입장인데도. 자, 그 다음에 이제 2개 남았네요. 2개 남았는데 2개 하기 전에 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주관적 병합을 전혀 안 했잖아요. 그쵸? 할까요? 근데 여러분들 10시 반 되면은 힘드시죠? 아니면은 그런 방법도 있어요. 제가 23일날 당사자에 관해서 제가 무료 강의가 공개 강의가 2회가 잡혀 있거든요. 오후하고 저녁하고요. 23일 일요일날. 근데 그때 이순환 들어가시기 때나 이순환 들어가기 직전이시라 좀 무리가 있으시긴 한데 아니면 그때 할 수도 있어요. 요거 주관적 병합을요. 좀 자세하게 한 2시간 한 8시간 걸쳐서 자세하게 하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까요? 그냥 오늘은 문제만 케이스만 풀고 그렇게 할까요? 예, 그래요. 그리고 안 오시려고 그러시죠? 자, 그럼 케이스 풀게요. 자, 중급 14요. 중급 14하고 초급 17 2개 남았어요. 자, 갑은 을, 병, 정, 무, 사인에 대해서 소비대차한 금 5천만원의 담보의 뜻으로 자신이 소유한 토지 한 필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가등기를 해주고 곧 사망해버렸어요. 그 후 위 토지에 대하여 을, 병, 정, 무 공동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갑의 유일한 상속인인 A는 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자 한다. 그죠? 자, 공동소송 나오는 거죠.
A가 을병정무 사인을 공동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송 절차에서 을이 A의 주장 사실을 다투는 주장을 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병정무 3인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그죠? 그 다음 A가 제소 전에 을병정무 사인을 만나본 결과 병은 A의 주장을 수긍하고 다툴 의사가 없음을 알고 을정무 3인만을 공동 피고로 하여 제소하였는데 그 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도 피고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병을 공동 피고로 추가하는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A의 이 신청은 타당한가 그랬어요. 그래서 자, 갑은 사망했고요. 이제 A가 원고인데 A가 소유권에 기해서 소위 등 말소 청구를 한단 말이죠. 누구한테요? 을, 병, 정, 무한테요. 자, 그랬을 때 우선 요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히 뭐가 문제가 돼요? 이게 도대체 공동소송의 형태 중에 뭐냐는 거예요, 이게.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그러니까 고필공인지, 유필공인지, 통상공동소송인지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들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냐 하는 게 문제죠. 실체법적으로요. 자, 그래서 공동소송 형태가 문제가 되고요. 더군다나 이 소이등 말소 청구라는 것 때문에 조금 더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공동소송 형태에서 만약에 이게 통공이라고 된다면요. 통공이라고 된다면 자,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을이 A의 주장 사실을 다투는 주장을 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병정무 3인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주장 공통하고 증거 공통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예요. 통공에서요. 그러니까 필공이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그렇죠? 유리한 행위는 함께 하고 불리한 거는 혼자 못 하고 그죠? 그런 거잖아요.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유리한 행위는 혼자 할 수 있고 불리한 행위는 혼자 못 하죠. 그렇죠? 같이 해야 되죠. 필공에서요. 자, 2번 문제는 결국 이 문제고요. 세 번째 문제는 뭐예요? 빠뜨렸는데 추가하는 건데 자, 보세요. 이게 주관적 추가적 병합에 관한 문제죠. 주관적 추가적 병합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명문에 규정이 있는 것도 있고 명문에 규정이 없는 것도 있어요. 자, 명문에 규정이 있는 주관적 추가적 병합이 뭐예요? 필공추하고 예성공추죠. 그죠? 그러니까 명문에 규정이 없는 주관적 추가적 병합이 인정되겠는가 내지는 추가적 공동소송이라고 하죠. 추가적 공동소송이 인정이 되겠는가 명문에 규정이 없는. 자, 그거예요. 명문에 규정이 없는 주관적 추가적 병합의 인정 여부. 그러니까 이게 아까 가는 길이요. 여기 통공으로 안 가고 필공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필공으로 가면 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67조 심판 특직에 관한 문제로 되는 거죠. 그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리한 행위, 불리한 행위 뭐 그런 얘기로 되는 거고 여기서는 뭐가 됐어요? 필공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필공추가 되는데 그 필공추는 고유필만 되죠. 유사필은 안 된단 말이에요. 유사필의 경우도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가게 되면 고유필로 가겠죠. 여기서 뭐 합유로 본다거나 아니면 공유로 본다고 하더라도 판례를 비판하면서 이시훈 선생님 견해를 취한다면 요거를 필공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답을 보시면은요. 자, 우선 로마자 2의 공동소송의 형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공동소송의 형태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고요. 그 다음 로마자 3은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과 그 제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로마자 4는 주관적 추가적 병합의 인정 여부 그랬어요. 명문 없는 경우죠. 명문 없는 경우. 자, 그래서 공동소송의 형태는 자, 을병정무의 공동소유가 조합관계에 있다든가 하여 합의인 경우에는 이게 고필공이 될 거란 말이죠. 하지만 이 사례에서는 그러한 특단의 사정이 보이지 않으니까 공유관계로 일단 본다는 거예요. 공유관계로 보고 그런데 공유관계 소송은 이를 통상공동소송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자, 사안과 같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하는 소의 경우에는 고필공이라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통공으로 볼 건지 고필공으로 볼 것인지를 먼저 따지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고유가 아니라 공유죠. 공유는 굉장히 좁히죠. 고필공으로 되는 경우를 두 가지 경우만 빼놓고는 다 통공이라 그래요. 공유의 경우에. 그렇죠? 두 가지, 세 가지 경우만 빼놓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판적 견해는 이시훈 선생님 견해죠. 왜 고필공 범위를 그렇게 좁히느냐. 어차피 고필공이라는 건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이 공동으로 귀속하기 때문에 소송법상으로도 소송공동이 강제되는 경우이니까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이 공동으로 귀속하는지를 따지려면 실체법을 들여다봐라. 그렇게 무조건 통공이라고 그러지 말고 실체법을 들여다보면 공유물의 분할이라든가 공유물의 관리처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혼자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통공이 될 수도 있고 고필공이 될 수도 있는 거지. 판례처럼 무조건 보존행위를 근거로 한다거나 해서 고필공 범위를 그렇게 좁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시훈 선생님 견해고, 이시훈 선생님 견해에 의하면은 요 사안과 같은 경우에도 맨 마지막 줄에요. 자, 공유자에 대한 공유 건물의 철거, 소유권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 청구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하시니까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고필공이 되는 거죠. 하지만 검토 및 사안의 경우에서 쭉 가서 두 번째 페이지요. 셋째 줄에 굳이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랬고요. 따라서 사안과 같이 공유자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판례와 마찬가지로 그냥 통상공동소송으로 봐요. 통상공동소송으로 보고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공도권하고 그 제한 문제가, 그 수정 문제가 되는 거죠. 수정 문제가. 자, 그래서 증거공통 원칙 인정 여부에 대해서요. 자, 증거공통 원칙이 뭐예요? 그러니까 원래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에 의하면 지가 다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가 할 건 A가 하고, 그러면 A가 그 효력 받고, B가 하는 행위는 B 효력 혼자 받으면 되고, 유리하든지 불리하든지 각자 알아서 판결도 구구하게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요자진당판 이렇게 외우시는데, 소송 요건도 각자 알아서 판단하고, 각각. 그 다음에 소송 자료도, 소송 자료도 각자 판단하고, 그 다음에 소송 진행도 각자 진행하고, 기일이라든가 이런 거요. 기간이라든가 기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요자진 당에서 당사자 지위도 독립적이고, 그 다음에 재판도 구구하게, 재판도 판결도 분리할 수도 있고 구구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서로 통상공동소송인 간의 판결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판결 결과가. 자, 그게 요자진 당판 이렇게 외우시는데, 요거는 통상공동소송뿐만이 아니라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도 심판하는 그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그 형태로 그 형태로 서술돼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외우세요. 그러면 굳이 외울 게 없거든요. 자, 그래서 증거공통의 원칙이라는 건 뭐예요? 당사자 일방이 제출한 증거가 상대방의 원용이 없이도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 인정의 자료를 사용될 수 있는 것. 즉 상대방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원래 증거공통의 원칙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상대방 당사자 말고 통상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간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설의 태도에서 긍정설, 부정설 있고요. 판례는 증거공통의 원칙을 부정하는 듯한 판시를 했고요. 그래서 검토에서 증거공통 원칙 되도록이면 심리중복이나 재판 모순저촉 방지하기 위해서 증거공통 인정하자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장공통 원칙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주장공통도 뭐예요? 어느 당사자이든 변론에서 주장했으면 되고 반드시 주장 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진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통상공동소송인 간에도 이를 인정해서 공동소송인 중에 1인이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다투며 항변하는 등 다른 공동소송에 유리한 행위를 할 때 다른 공동소송인의 원용이 없어도 그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게 문제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학설에 부정설, 한정적 긍정설 이렇게 했고요. 자, 그래서 한정적 긍정설에 두는 거는 부정설에 의하면 역사적 사실은 하나밖에 있을 수 없는 논리의 거역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정설에 놓은 거는 가장 중요한 게 그 둘째 줄에요.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과 변론주의의 주장 책임이라는 거죠.
그 근본에서부터 변론주의가 무너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판례는 주장 공통 원칙을 부정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검토에서는 주장 공통 원칙을 부정했어요. 자, 성명권 행사로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 증거 공통 원칙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니까 사례에서 법원은 의리 제출한 증거를 병정무에 대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지만, 자, 증거 공통은 주장 공통이 인정되는 것을 논리적 전제로 하니까 주장 공통을 부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사안에서 을만이 주장을 한 경우에 병정무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공통 적용 문제도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안에서 을만이 A의 주장 사실을 다투는 주장을 하고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 병정무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제 주요 사실의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간접 사실의 경우는 뭐 주장을 하든 말든 증거에 의해서도 직접 인정할 수가 있잖아요, 법원이.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명문 없는 경우에 주추병, 주관적 추가적 병합이 인정될 것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학설의 태도에 부정하는 게 다수설이고요, 긍정하는 게 소수설이고요. 그래서 판례는 부정하죠. 부정하고요.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병을 공동피고로 A가 추가하고자 신청하는 것은 적법하지가 않은 거죠. 이때는 병에 대해서 별소를 제기하고 차라리 변론병합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초급 사례 17은요.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자, 갑은 병에게 3천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행기가 지나도록 병이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갑은 병의 형인 보증인 을을 상대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에 병은 을이 승소하도록 도와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병은 소송상 어떠한 방법을 취할 수 있는가? 그 다음 두 번째, 을이 패소하여 확정된 판결이 병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랬어요. 그래서 갑이 을, 즉 보증인을 상대로 원래 소비대차 계약이었죠. 소비대차 계약의 보증계약이었죠. 보증계약에 기해서 3천 지급 청구를 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병이, 첫 번째 병이 어떻게 승소하는데 도움을 주겠는가? 병은 누구예요? 주채무자이면서 형제죠. 그러니까 주채무자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보조참가만 자꾸 생각나죠. 근데 형제라는 걸 생각하시면 뭔가 다른 게 떠오르실 거예요. 뭐가 떠오르시죠? 네, 대리요. 소송 대리에서 변호사 대리 원칙의 예외가 생각나시죠. 그거 어떤 사건에서 가능해요? 중액단독에서 가능하죠. 5천이잖아요. 그쵸? 3천이니까 되겠죠. 그거 쓰라는 거예요. 그거 쓰고 요거니까 보조참가 쓰라는 거예요. 보조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패소 판결에 대해서 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 어떤 영향을 받겠는가? 얘가 소송 대리하는 경우가 있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소송 대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조 참가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소송 대리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효력 받나요? 소송 대리인이 본인의 판결의 효력을 받나요? 그런 건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조 참가를 하는 경우에는 어때요? 이때 참가적 효력 받죠. 참가적 효력은 판결 주문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판결 이후에도 발생해요. 그죠? 아까 기속력에서 나왔던 것처럼요. 참가적 효력을 받게 되고, 세 번째, 얘가 소송 대리도 안 해주고 보조 참가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판결에 영향을 받게 하기 위해서 소송 고지를 날려줄 수 있죠. 이것도 역시 참가적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거죠. 소송 고지도. 자, 그래서 요거 쓰라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자, 초급 사례 17에 자, 병이 의뢰 송수를 돕는 방법은 첫 번째 자, 2번에요. 법 88조 1항에 의한 소송 대리인 그랬어요. 그래서 변호사 대리 원칙과 예외 그랬고요. 자, 소가 5천만 원 이하에서 된다 그랬어요. 그 사안의 경우에 사안에서 갑을 간의 소송은 단독 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고 소가가 5천만 원 이하인 사건으로서 을과 병은 친족의 관계에 있으므로 병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소액사건 심파법에서 소액사건에서는 법원 허가 필요 없죠. 그냥 한다 그랬어요. 그죠? 자, 병이 할 수 있는 소송 참가의 종류가 뭐냐 그랬더니 요거 좀 자세하게 써놨어요. 여러 가지 그냥 제3자의 소송 참가에 의의 그리고 뭐 소송 참가의 종류에서 공동 소송 참가, 독립 당사자 참가, 공동 소송 보조 참가, 통상 보조 참 통상의 보조 참가, 그러니까 단순 보조 참가요. 이렇게 써놨는데 쭉 그냥 뭐 어떻게 되는지 써놓고 사안의 경우에는 자, 무슨 당사자 적격이 있는 건 아니니까 공동 소송 그 당사자 참가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동 소송 참가나 독립 당사자 참가 이런 건 불가능하고 그러면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를 할 수 있는가 그러는데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는 판결의 기판력을 받는 경우에 가능하죠. 근데 기판력 받는 관계도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안에서 병은 통상의 보조 참가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병에게 미치는 판결의 효력은 자, 소송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소송 대리인의 지위가 어떤 지위냐 그랬을 때 맨 마지막 줄이에요. 즉 소송 대리인의 소송 수행 결과 받는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은 본인에게만 미친다 이랬고요. 사안의 경우에 병이 소송 대리인이 된 경우에 대리의 법리상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본인인 을에게만 미치고 대리인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병은 을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아무런 효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보조 참가를 한 경우에는요. 자, 법 77조의 재판은 참가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규정에서 그 효력의 의미가 무엇인지 문제되는데 사실은 별로 문제 안 되죠. 별로 문제는 안 돼요. 다 거의 대부분 참가적 효력설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기판력설, 참가적 효력설, 신기판력설 이러는데 참가적 효력설에서 보시면은요. 참가적 효력은 참가인과 둘째 문단이요.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만 미치고 피참가인의 상대방과 참가인 사이에는 미치지 아니하며 이게 주관적 범위고요. 판결 주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 중 패소가 이유가 되었던 사실상 법률상의 판단에도 미친다. 이게 객관적 범위고요. 자, 그래서 판례 참가적 효력설이고요. 그래서 뭐 검토를 길게 했는데 이거 뭐 굳이 이렇게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대부분 참가적 효력설을 채택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 병이 통상의 보조 참가를 하였으나 피참가인인 을이 패소한 경우에 병은 참가적 효력을 받게 된다. 따라서 피참가인 을이 패소하고 나서 구상권 행사를 위해서 참가인 병을 상대로 다시 2차 소송을 하는 경우에 병은 을 패소 판결이 부당하다고 다툴 수 없게 된다. 요걸 뭐라 그래요? 판결 기초의 공동 형성 책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판결 기초를 같이 공동으로 형성했으면 너도 책임져라. 딴 말하지 말고 그런 거죠. 자, 보조 참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 소송 고지가 가능하니까요. 소송 고지에 의의하고 취지 이런 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소송 고지 효과죠. 소송 고지 효과에서 셋째 줄에 읽어보면은요. 소송 고지를 한 경우 피고지자가 소송에 참가하지 않아도 피고지자가 고지자에게 보조 참가할 이해관계가 있는 한 고지자가 패소한 경우에는 소송 고지에 의해 참가할 수 있을 때 참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법 77조의 참가적 효력을 받는다. 이게 핵심이죠. 소송 고지에 대해서는 다른 거 다 몰라도 요거만 하시면 돼요. 자, 사안에서 병이 보조 참가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갑 또는 을이 병에게 소송 고지를 한 경우 병은 참가할 수 있을 때 참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참가적 효력을 받게 된다. 이랬어요. 자, 끝났습니다. 예, 5주 동안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